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뉴캐스트 6주차죠? 6주차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카페에, 공식 카페에 올려져 있는 질문들을 답변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질문을 이제 한번 볼까요? 자, 제일 첫 번째 질문은, 지금 보니까 메시지 조직의 방법으로 소개해주신 주제의 필요성.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주제의 필요성에 대한 이제 설득적 메시지에 배경 설명을 하라는 얘기는 사전 지식이 좀 부족한 사람들. 청중 중에서 사전 지식이 좀 부족하다. 내가 말할 설득 주제와 관련했을 때 사전 지식이 좀 부족하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배경 설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할 때 바로 배경 설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설득하고자 하는 주제의 필요성을 소개를 먼저 해서 그 필요성에 대한 충분히 당위성이 이제 다가온 상태에서 이제 필요한 설명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시조는 이제 반복과 전환의 2단 구성이라고 했는데, 반복과 전환 구조라는 건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초, 중, 종자를 놓고 봤을 때, 얘가 이제 반복과 대꾸로 봐요. 반복과 대꾸로 보는데, 요게 이제 사실은 장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가 파격이 일어나죠. 파격이 일어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뭔가 압축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정갈한, 구조적인 폐쇄성, 구조적 완결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시조인데, 사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렇게 놓고 본다면 2단 구성이 가까워요. 특히 이제 2단 구성은 전달 효과가 크거든요. 그래서 교술적인 어떤 설이라든지 설 같은 거, 그죠? 설 같은 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가치가 있다. 2단 구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좀 반복과 전환 구조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역사의식이라는 게 뭐냐? 역사의식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역사적 사건을 이제 우리가 겪게 되죠. 우리 선조들이나 뭐 현대 살아가는 누구라도. 그러면 이제 그 역사 사건을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속에서 이제 민중의식이라든지 당시에 선조들이 느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조금 감명 깊게 봤던 영화가 1987, 그죠? 그 관련된 민주화에 관련된 영화가 있는데 상당히 좀 그 영화를 만든 분이 좀 고마웠어요. 그런 영화를 기록을 남긴다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민주시민, 또 민주의식을 성장시키고 고취시킬 수 있다. 우리 한국은 지금 미얀마라든지 뭐 홍콩 이런 이제 상황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80년대와 굉장히 닮아있잖아요. 뭐 자세한 얘기는 하긴 그렇지만 그래서 80년대와 좀 닮아있기 때문에 야 우리도 참 그런 시간을 보내왔는데 이 정도면은 굉장히 잘 성공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전 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흔히 말하는 역사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역사 사건을 대하는 그 자세, 태도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니까 역사 사실의 정서 뭐 이런 식으로 굳이 뭐 이렇게 딱 그 뭐라고 할까 기계식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뭐 그 당시에 뭐 청나라로 볼모로 달펴갔던 상황에서 비분강의 심지어 뭐 그렇죠 충분히 그런 역사의식을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견해오는 시기상으로는 17세기라고 조선 후기에 볼 수 있는데 조선 후기 유배가사들이란 이질적인 것 같습니다. 중고사상이 보인다는 점에서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윤선도니까요. 윤선도와 같은 경우는 조금 조선 후기라고 해도 그러니까 생각하면 16세기 말에 나왔던 박일로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박일로도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보다 앞서잖아. 근데 우리는 여기는 이제 조선 후기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좀 조선 전기.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 윤선도의 견해가 그래서 그렇고요. 뭐 어부살사라든지 만흥 이런 작품을 보면은 또 18세기에서 주로 등장하는 어떤 그런 강호 한정가의 어떤 성격을 좀 잘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조금 윤선도라는 사람을 딱 고정시키기보다는 윤선도의 작품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조금 상황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부가라든지 어부살사 만흥이라든지 오우가 이런 계열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견해오는. 견해오만 좀 특별히 얘기를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여성적 화자를 들먹이면서 충신 연주사가 드러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엄밀하게 말하면 조선 전기하고도 안 닮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만원사와 같은 작품하고도 비교를 할 수 있겠지만 뭐 그건 또 가사 갈래와 시조의 갈래에서 차이가 있으니까요. 자, 차를 내고자 여기 종장이 속 시원함을 점층적으로 나타낸다고 말씀하셨는데 창을 내고자 하는 답답한 심정이 점층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이 답답한 감정을 점층적으로 커지게 해서 결국 종장에는 이 시원한 감정을 강조해준다. 이렇게 얘기하겠지.
제가. 언제 그 답답한 감정을 강조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뭔가 폐쇄적이었다가 그게 팍 뚫리는 그 시원함을 좀 더 확장해준다. 감정의 확장이라고 하는데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다른 분 질문 한번 가볼까요? 자, 이분은 이제 화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셨네요. 화자. 이제 갈수록 이제 질문이 좀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초창기에서는 좀 개성적인 질문이 많았는데, 지금 나오는 질문들은 상당히 제가 생각했던 질문들에 부합하기 때문에 열심히 리퀘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리퀘스트 할 시간이 안 나요. 시간이 안 나는데, 꾸역꾸역 하고 있는 이유는 선생님들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좀 노력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좀 그런 부분에서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교술가사에 해당하는 오브가 여기서 내가 나오죠. 나라든지 내가 나오니까 선생님 1인칭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중심이 되는 인물은 용부가에서는 그죠? 용부가에서는 누구예요? 용부가에서는 저 부인과 뺑덕엄이고요. 다시 말하면 나가 아니란 얘기예요. 오부가에서도 3명 나오죠? 개똥이, 꼼생원, 깸생원 이렇게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얘도 1인칭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1인칭은 누굴 말하는 거냐면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치 그 판소리의 창자처럼 그죠? 판소리의 노래를 부르는 창자 또는 서술자에 준하는 위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3인칭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이런 식의 말하기 방식은 뭔가 이제 세태를 풍자하고 뭔가 그걸 비판하기 위한 목적에서는 아무래도 제3자가 객관적 거리를 유지하고 이게 이제 객관적 거리가 유지되겠죠. 이게 객관적인 거리가 유지가 되면 이 객관적 거리감을 독자도 마찬가지로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독자는 이 사람들에게 이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시각에서 이 사람들을 비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 김대인 교수님이 이제 이런 말하기 방식이 이러한 문학에 더 적합하다 이렇게 표현 양식에서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관계라고 설명해도 될 것 같은데 반면에 이제 자경배곡 같은 작품들 자경배곡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자경배곡 이런 작품들이 대표적인데 이 자경배곡 이름부터가 뭔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1인칭이 화자가 곧 인물이고 자신의 행적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성찰을 하는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러면 이제 비판이나 풍자를 더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독자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러한 삶을 본받아서 스스로도 반성을 하고 성찰을 할 수도 있다. 요즘에 이걸 참 전유라고도 하던데 교수님이 전유하던데 이게 독자 얘기합니다. 독자도 이렇게 본을 받아서 하는 걸 수도 있고 이럴 때는 1인칭 화자가 효과적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 내 말이 광언인지 들어보아라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우리가 또 끌어들이기라고 하죠. 청자를 끌어들여서 시험 나왔지만 청자를 화자가 끌어들여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에 공감을 할 수 있게 더 공감을 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갖고 있죠. 그래서 18세기경에 나오는 작품들을 보면은 항상 내 말씀이 미친 소리인지 한번 들어보시오. 내 말씀 어떤지 한번 들어보시오.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데 초입 단계에서 항상 고정되게 나타나는데 뭐 이런 거를 또 끌어들이기라고 해서 또 간접화 여법이라고 해가지고 김대인 교수님이 또 설명하셨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설명해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미 임용고사에 나왔었다. 만원사 갖고 냈죠. 만원사 갖고 교수님이 이미 출제하셨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문법 질문이네요. 문법 질문 한번 볼까요? 자, 디귿과 관련돼서 지읒이 바뀌고 국외음화가 돼서 조음이치 동화라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 선생님이 이제 지문을 제가 보면 이 지문이 뭐냐면 파찰음. 그러니까 이제 디귿은 파열음이고, 지읒은 파찰음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디귿이 지읒이 됐다 이게 설명을 하면 좋은 방법에서 변화를 가져왔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얘가 치조 계열입니다. 얘는 경구계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경구계를 놓고 본다면 얘가 또 좋은 위치가 바뀐 거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승희 교수님의 논의를 갖고 있다 얘기한다면 이러한 변화도 있으니까 좋은 방법과 좋은 위치가 동시에 다 바뀐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파열음과 파차름의 관계는 굉장히 명확한 구분을 하는 그런 좋은 방법에 준하는 거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리고 지읒 계열이나 이제 시읒 계열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거의 같은 발음 위치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발음되던 자음들이었기 때문에 15세기 한국어를 놓고 본다면요. 그래서 이들의 관계를 면밀하게 구분하는 것보다는 근원적으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좋은 위치 동화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제가 어떤 설명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냥 학자분들이 그렇게 보겠다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마 설명하시면서 제약에 대해서 같이 가르쳐 주셨는데 음절 구조 제약은 이해가 되나 음절 배열 제약과 이해가 안 됩니다. 제약을 괜히 설명하셨나? 그러니까 음소 배열은 말 그대로 음소가 열거되는 과정을 얘기해요. 이 A라는 음소와 B라는 음소가 연속되게 배열이 되는데 얘가 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 수가 없으니까 얘가 이제 대치가 되거나 아니면 뭐 탈락이 되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제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소가 나란히 올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음절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음소처럼 보이지만 얘는 음절, 초, 중, 종성이 갖춰져 있는 초, 중, 종성이 갖춰져 있는. 그럼 이제 우리가 영어식 표현하면은 C, V, C 모음이 이제 성자성이 있으니까 모음이 중간에 옵니다. 중성에 오죠. 그러니까 CVC, 여기서 CVC 이렇게 오면 여기 오는 C와 여기 오는 C가 이렇게 배열이 됩니다. 그럼 사실은 생각해보면 형태를 놓고 본다면 CVC, C처럼 보이지만 얘가 자음군이잖아요. 근데 이게 음절 말에 오는 게 아니라 음절이 배열되면서는 가능해요. 근데 이때는 소리가 같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명도라고 하는데 공명도가 같아진다는 제약이 있어요. 이거를 음절 배열 제약이라고 합니다. 학문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제 순행적인 비음화나 역행적 유음화는 바로 이러한 음절 배열이 왔을 때 흔히 말하면 니은과 니을이 왔는데 니은 니은이 되거나 니을이 디을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얘가 음절 말에서 또 음절 초에서 나타나는 음절 배열의 제약을 지키기 위해서야. 그래서 같이 커지거나 같이 작아지거나 어쨌든 소리가 같아졌다는 점은 동일하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이제 알아들으셔야 돼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지금 예를 든 하필이면 예를 든 것들은 다 음소 배열이죠. 그죠? 이건 다 음소 배열. 음소 배열에 대한 얘기 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이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음소 배열은 음소가 열거되는데 그 음소가 열거될 수 없으니까 하나가 바뀌거나 없어져야 된다. 이런 식의 설명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음운조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 소리의 세계는 그냥 빼도 돼요. 빼도 되고 자음 체계와 모음 체계, 의 체계 분류 기준을 고려하셔야 되고, 하나 더 얘기한다면 음절 구조, 음절상의 위치라고 하는데 음절상의 위치, 초성이냐 종성이냐 이런 위치에 따른 음절상의 위치에 따른 환경을 설명해 주면 됩니다. 뭐 그렇게 외우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자음체계, 모음체계를 따로 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음운쪽 환경 설명해봐라 이러면 사실상 자음체계, 모음체계, 뭐 음절 구조까지 싹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요즘에 교수님들은 음운을 출제를 하실 때 굳이 음운체계, 음소체계라고 해야죠. 음소체계를 따로 내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음운의 변동에서 얼마든지 통합적으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는 이유를 알려면 음소체계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내십니다. 자, 이건 제가 아까 읽어봤는데 얘는 연시조 배열이, 그러니까 연시조의 연배열 방식이 있다. 그거를 전제를 한다면 아까 이 질문하신 분이 이게 연시조 맞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해서 얘를 따로 봅니다. 그냥 이렇게 떼어서
예, 출제할 때도 그래서 그게 문제죠. 만응도 마찬가지고, 예, 만응도 마찬가지인데 떼어버려요. 떼어버리면 실제 만응이라든지 견해요 같은 게 출제를 할 때는 이렇게 열거해서 나오지 않고, 예, 그냥 한 수씩 나와요. 한 수씩. 그러니까 독립적인 한 수로 보는 겁니다. 독립적인 한 수로. 그래서 이제 무서운 거지, 시험이.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놓고 보면 만응인데 또는 견해요인데 걔를 한 수를 독립적으로 떼어버리면 평시조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제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만응이나 견해요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풀 때가 있어요. 왜냐면 전체 작품을 항상 이렇게 놓고 보던 사람이 한 수만 딱 떼어서 물어보면은 이게 뭐야? 뭐 평시조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공부할 때 이제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 보이는 그냥 이제 아마추어적인 반응인데, 연시조는 이제 연별 방식이 어부사시사 같은 경우 연별 방식이 있죠. 사계절의 순환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어부사시사 같은 경우는 뭐 춘사, 하사, 동사, 뭐 이렇게 추사 이런 식으로 나눠서 얘기할 수가 있는데, 뭐 견해요라든지 만응 같은 경우는 그다지 뭐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연별 방식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임용고사에 나올 때나 수능에 나올 때도 항상 연시조 전체 작품이 다 나오는 게 아니라 독립된 작품으로 봐요. 한 수를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사의 모험하러 가겠습니다. 자, 전사의 모험을 갔더니 설정성에 의해서 이제 평순 모음과 좋은 위치가 경구협에서 이모이 됐다. 근데 배제 시옷과 상시옷 요거는 글쎄 저번에도 예전에도 한번 이제 뭐 그 비음 쉽게 말하면 이제 비강에서의 파열음이 진짜 비강에 터지는 소리냐 뭐 이렇게 질문하신 분도 있는데, 궁금하신 거죠? 그냥 궁금하신 거. 시험하고는 좀 관계가 없어요. 시험하고에서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왜 치조 계열인 시옷과 쌍시옷이 설정성이 강한 건 맞는데 왜 중세 근대를 넘어오면서 전설모음의 발생이 더 약해졌는지, 뭐 교수님들은 이제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 약해졌는지까지의 이유를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교재에 나와 있다는 거잖아요. 저도 알거든요. 그런데 현상적으로 봤을 때 약했어요,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현상이 예를 들어서 다른 이제 뭐 지역이 이런 것이 현상이 뭐 대여섯 개 나왔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한 두 개 있으면 아 얘보다는 얘가 훨씬 약했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죠, 교수님들은. 실증적인 고증에서 뭐 그 이유를 설명하라고 한다면 이제 좋은 위치와 이제 그 어떤 음성학적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를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뭐 그것도 학자마다 좀 논의가 달라서, 예를 들어서 구개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 시옷과 지읒성이 어떤 학자분들은 이제 18세기 정도 왔을 때 지읒이 이제 구개음으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분도 계시지만 실제로 연구를 조금만 더 해보면, 논문 연구를 좀 더 해보면 이미 16세기부터 지읒이 구개음으로 자리 잡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만 보니까, 그러니까 교수들이나 아니면 이제 어떤 책이 뭐 이쪽에 편중돼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게 무조건 맞겠지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대학원에서 조금만 구개음과 관련된 연구를 조금만 더 해보시고 논문을 조금 더 읽어보시면 이게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사실은 이제 뭐 학자들마다 관점이 다 다른 거기 때문에 제가 이것까지 중재하기에는, 학원 강사로서 굳이 시험과 관계없는 그런 중재까지 하기에는 조금 좀 그렇고요. 이제 시옷이나 이제 지읒이 원래는 치음 계열이었죠. 그런데 변이음적으로는 이미 구개성을 갖고 있었어요. 구개성을 갖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모음과의 결합이 더 자연스러웠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의로 결합해가지고 이로 전환하는 뭐 이런, 그죠? 이렇게 뭐 즈신데 지시 됐다, 아침인데 아침이 됐다, 이런 것들을 사실 이제 우리가 전설모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은 뭐 되게 특이한 거죠. 자음에 의해서 모음이 바뀐다? 이거는 설명적으로 안 맞아요. 자식이 어떻게 부모를 닮아야지 부모가 자식을 닮습니까? 그래서 자음을 모음이 닮아간다? 이거는 설명적으로 좀 안 맞는 거기 때문에 그냥 특이한 현상으로 해서 형제 내부에서 이미 근대기에 끝났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습니다. 현대국어에서는 저도 몇 번 얘기했다고 얘기했죠. 몇 번 얘기했는데 자음에 의해서 뭐 설정성이 강한 자음에 이끌려서 후설모음이 전설모음이 됐다는 현상은 사실상 안 일어나는 걸로 설명을 하는 게 맞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모음 역행동화처럼 원래 이제
자음이 후설에 있는 자음이거나 양수는처럼 이제 떨어져 있을 때 이모음에 의해서 전설모음으로 이제 바뀌는 이모음 역행동화라고 하죠. 이런 것은 이제 모음에 의해서 동화주가 모음이니까 모음에 의해서 이제 닮아가는 현상이니까 현대국어에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데 전설자음 때문에 모음이 후설모음이 전설모음이 됐다. 이건 굉장히 독특한 현상인 거죠. 그렇게 알아두시고 실질적으로 아까 몇 가지 사례처럼 과거에는 후설모음이었는데 근대기를 거치면서 전설모음으로 변환되는 형태 내부에서 원순모음하고 똑같다고 얘기했죠. 원순모음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양면 메시지 제시 순서를 했는데 양면 메시지가 이제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화자의 주장을 하라 뭐 이렇게 하고 했는데 요게 이제 제시하는 순서가 좀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결론은 이걸 어떻게 제시하냐. 그러니까 특히 민감한 주제일수록 주장을 먼저 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을 또 상대방이 이미 반대 입장에 경고할 때는 화자의 주장을 먼저 하는 게 낫다. 왜? 상대방에게 먼저 존중한다는 뜻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버리면 됐네. 그럼 들을 필요가 없잖아? 내 말이 맞으니까 하면서 이걸 듣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주제에 따라서 이런 제시하는 순서가 바뀌는데 이거 전체는 이제 양면 메시지가 맞는데 메시지를 어떻게 이제 순서를 결정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주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반대 입장이 굉장히 견고한데 거기다 대고 상대방의 주장을 먼저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자가 자신의 주장을 제시한다. 이러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죠. 또 굉장히 민감한 주제인데 내가 이제 화자가 먼저 주장을 해버리면 상대방들은 이거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할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지난번에 했던 청소년들의 성범죄에 대한 신상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라고 먼저 주장을 해버리면 우리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반대를 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무슨 논리로 얘기를 하는지는 알겠으나 그럼 네 말대로라면 성범죄 저지른 놈들을 그냥 놔두란 얘기야? 뭐 이렇게 극렬하게 반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감한 주제일 때 조심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좀 같이 알아두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정리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아니라고. 지금 우리 선생님이 말하는 이런 식의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주제가 민감해 아니면 상대방이 굉장히 격렬히 반대해 뭐 이런 거 갖고 얘기해야 청자를 주고 얘기를 하셔야지 이런 진술을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진술은 사례를 그냥 보여줬을 때 찾을 때나 쓰는 거고 됐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헷갈린 이유는 알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기계적으로 기술적으로는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암기하라는 건 아니었고요. 상황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적용을 잘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동기화 단계 넘어갈게요. 동기화 단계 주의 끌기 요구 단계에서 감성 설득이 설득해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은 없어요. 그런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얘기했지. 이렇게 자꾸 이제 귀속시키지 마요. 저 그렇게 가진 적 없으니까. 물론 시험이라는 게 어떤 전형성을 두고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치 내가 이렇게 가르친 것처럼 얘기하면은 안 됩니다. 교수님한테 욕먹어요. 만족과 시각화 단계에서 이성적 설득 전략을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뭔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적용해서 쓰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뭐 그거를 마치 제가 선생님 이렇게 바이블이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큰일 날 소리입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가르쳤어? 이게 아니라 감성적 설득이나 인성적 설득이나 이성적 설득을 구분하지 말고 물론 이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성격상 다른 사람의 감정에 호소하거나 다른 사람을 나의 어떤 공신력에 녹아들게 해서 도입 단계나 정의 단계 이럴 때 이제 좀 요구나 아니면 행동으로 옮기려고 더 추궁을 할 때 쓰면 효과적일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한 거고 반면에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될 대안을 제시할 때는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죠. 그럼 사기꾼이죠. 그러니까 정확한 근거를 들어서 논리적인 이성적인 설득 전략을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제 어떤 그 책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왜 제가 이제 보려고 하냐면
이분이 아닌데 약간 이런 질문 하셨던 분이 전에 있어서 혹시 그분인가 하고 봤는데 다른 분이시네요. 자, 요거는 조금 제가 이런 식의 공부 방법을 조금, 물론 여러분들은 이렇게 공부하고 싶겠죠. 공부하고 싶다는 걸 알아요. 근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란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고 응용을 하고 적용할 생각을 해야지, 그걸 외운 다음에 외운 걸 그대로 적용해서 풀을 생각을 하시면 시험장에 조금만 변수를 두고 응용을 했을 때 대처가 안 돼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항상 이제 강의 때나 얘기해 드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시원하지가 않지. 1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가르친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근데 나는 그래. 그런 식의 접근 방법이 과연 합격에 도움이 될까?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삭시로 생각해보세요. 다른 사람을 혹하게 할 때는 아무래도 감정이 호소하는 것들이 효과적이겠지만,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데 거기다 대고 감성적으로 그냥 떠들어 버리면 이건 사기꾼이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시조구조가 초장 중장합에서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질문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아까 앞에서 누가 질문하셨죠? 질문하신 거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 이제 구분을 지으려고 하시는데,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래요. 그냥 그렇게 알아두세요. 그러면 아니라고 하면 또 헷갈릴 거 아니야.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술적인 성격에서는 2단, 서정적인 성격에서는 3단, 뭐 이렇게 외우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렇게 외워도 괜찮아요. 뭐 시험이 나온다고 하면 애당초 이걸 물어보고자 하는 거니까 넘어가도 합시다. 얘가 이제 정확히 말하면 2단이 이제 전달 효과가 더 크다는 얘기죠. 얘는 이제 응축 효과가 크고,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소교가 어떤 구조에 드러난다고 나타나는, 뭐지 이게? 전기체과 소교는 어떤 구조가 드러난다고 하셨는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건 분절체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소교는 이렇게 이제 앞에 나오면 뒤에서 후렴구가 한 번씩 나와요. 그죠? 분연체라고 하죠. 분장체 또는 분연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연체. 뭐 장과 연에 대한 얘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교수마다 자기들이 얘기하고 싶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경계체가는 후렴구가 2번 나와요. 그래서 앞에 거는 크니까 전대절, 뒤에 건 크니까 후소절 해서 이게 뭐가 일어난다? 분절체가 일어난다. 그래서 가장 근원적인 차이는, 얘는 후렴구가 2번 나옵니다. 그런데 소교나 악장 같은 경우는 한 번 나오죠.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몽씨나 영웅세 신현대에서 난생화소가 말씀 주시는데, 난생화소 더불어 하백에 따래, 그러니까 이제 선민관을 얘기한다는 건데 사실은 이것만 신의한태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에 제가 얘기했지만은 신의한태생이 엄청나게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노비한테서 나왔다, 뭐 심지어는 장금이라는 드라마를 보시면 패비윤 씨가 이제 사약을 받들기 위해서 간 군관과 패비윤 씨를 이제 모셨던 궁녀 사이에 낳은 자식이 장금이거든요. 사약을 가져갔던 군관과 거기 있던 궁녀가 눈이 맞아서 사랑을 나눠서 만든 자식이 대장금이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뭐 홍길동전에서도 갑자기 청룡이 배를 뚫고 꿈꿔가지고 지금 이제 합방을 해야 된다. 근데 거절당하죠. 거절당하니까 춘섬이라는 여비를 대다가 임신시킵니다. 이것도 신이하죠. 일반적인 정상적인 태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선민관이라는 선민사상이라는 가치가 인정되는 거지, 이렇게 나타나야지만이 신이한 태생이다 라는 설명은 지금은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적강 모티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긴 한데, 요즘에는 좀 확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알로 태어났다는 건 되게 신기하죠. 사람이 이렇게 포유류인데 알로 태어났다. 되게 특이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보다는 난생 이제 설화가 조금 더 다가온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캠벨의 이제 영웅서사에 대한 구조를 조동 교수님께서 이제 몇 가지 것으로 이제 열거를 해서 고정화 시켜놨지만 사실 그게 만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동 교수님이 뭐 미적 범준의 원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설명을 하시는 업적을 남겨놓으셨지만 지금의 이제 후학들이 놓고 봤을 때 모든 작품이 그 룰을 따르지도 않고 모든 작품을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마치 그 조동 교수님께서 그렇게 나눠놨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무조건적으로 주입식으로 가르칠 필요는 없다고 이제 보는 시각이 많은 거죠. 그래서 뭐 조동 교수님께서 뭐 현재 계시면서 활동하셨을 때는 그런 논리가 크게 다가갈 수 있었겠지만 뭐 단적인 예로 경기체가를 요즘에 교술 갈래로만 보진 않아요. 서점 갈래로도 보거든요. 이런 식으로 기존의 어떤 학자가 그런 코드를 정해놓고 기성적으로 가르쳐 왔는데 요즘 학자가 그걸 그대로 따를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면 이제 문학이나 문법이나 교육 내용의 변화 과정을 선생님들이 이제 직시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수능 같은 자료를 갖고 공부하는 게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교수님들은 이런 이제 변화 과정을 다 소개를 해주고 논문도 쓰고 책도 쓰시는데 수능 교재는 그걸 못 따라가요. 왜냐면 수능 교재를 편자하는 그 저자라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 교사이거나 뭐 입시학원 강사들인데 글쎄요 뭐 그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 학자들의 어떤 그런 코드를 고등학생들한테 알려줄까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나 중학생을 눈높이에 맞춰서 만든 책을 임용을 준비하는 예비 선생님들이 보는 것은 좀 제 생각에는 안 맞다고 봐요. 뭐 이건 여담이고요. 그래서 뭐 선생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아 저것도 분명히 심의한 태생이 맞아요. 심의한 태생이 맞는데 저건 선민관으로 좀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선민관. 선민사상. 그러니까 건국신화에 항상 나타나는 선민관. 선민사상을 얘기하는 걸로 가는 게 맞을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죠. 자, 이번에는 이제 인물의 성격 창조. 요거는 이제 그 박희병 교수님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설명해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최치원, 온다해전 이런 게 이제 인물의 성격 창조죠. 삽입시라는 게 기본적으로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아무나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 한시라는 건데 한시는 주로 이제 육두품이나 귀족들이 또 왕족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할 수 있는 문학이었어요. 일개 서민들이나 평민들은 못하는 문학이었고 또 서정갈래예요. 서정갈래다 보니까 서정갈래라는 것은 결국은 심리 그러면 정서 뭐 이런 게 드러나는데 그럼 이 정서나 심리가 누구 거냐는 거야. 인물이잖아 인물.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러한 작가가 이런 인물들의 심리와 정서를 허구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그렇죠. 인물의 성격을 인공적으로 만들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삽입시가 많은 뭐 최치원이라든지 이생규장전이라든지 이런 작품들을 얘기할 때 그 연동해서 이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러한 이제 삽입시 한시가 많이 드러난다는 것은 작가의 재능을 통해서 인물의 성격을 창조해낸 것이다. 그렇다면 소설 갈래에서 흔히 말하는 창작, 허구적 창작물로서의 가치가 인정되는 거죠.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치원이 원래 쌍여분서라고 했는데 요즘엔 최치원이라는 그냥 인물 성격 창조로 보고 최치원이라는 이름이 있어서가 아니라 쌍여분설화를 이제 최치원의 어떤 용어를 붙여서 인물의 어떤 준하는 소설 갈래의 어떤 등장 효시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뭐 소설이란 말을 대놓고 소설이란 말이 이제 작은 이야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런 명칭이 있던 시절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사실 소설이란 명칭이 이제 나타난 것은 뭐 이규보의 백운소설 얘기하지만 그거는 이제 수필이니까 넘어가고 15세기의 금오신화 여기서부터가 이제 이 소설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블 그죠? 로맨스 노블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갈래명으로 우리의 어떤 문학 세계에 자리 잡았는데 그 효시를 끌어올려가 보니까 11세기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최치원의 업적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온달전의 경우에 2세 이후에 이제 뭐 이생규장전 요거는 논문이에요. 이게 비교한 논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성 인상이 되게 옛날에 이제 논술형으로 2008년도에 임용고사에 나왔던 적도 있었는데 여성상이 되게 진취적이죠. 허구적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허구적이에요. 그러니까 실존 인물이 아니라 상당히 시대에서 앞서가는 그러니까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흔히 말하는 여성상이 아니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심지어 옛날 조동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 이생규장전에 나오는 이생은
굉장히 이제 그 누구야 김실습을 닮았고 생육신 중에 한 명이었던. 그 다음에 여기 최랑이라는 여성은 사육신을 닮았다. 그래서 옛날 조도 교수님은 참 독특한 사고를 하시는. 그러니까 김실습이 자기 이야기를 빗대 가지고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었어요. 유기론적 철학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김실습이 이생이처럼 무기력하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 최랑이라는 여성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잖아요. 죽음도 불사하잖아요. 그래서 죽음도 불사하는 이런 최랑 같은 이 문제의 적극성을 사육신에다가 염두에 두고 쓰고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조동 교수님 같은 경우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 뭐 지금은 이제 그런 학자들이 안 계시지만 옛날에는 워낙 이제 조동 교수님께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실 때만 해도 이런 식의 논의가 있었죠. 자, 그래서 최치원의 경우는 쓰기 어려운 한시를 자유자재로 고사했다는 점. 뭐 그건 이생기전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랑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그래서 인물의 성격 창조했다는 설명하셨는데 이건 인물의 성격이 아닌 인물의 능력을 보여주는 요소 같아서 아니 인물의 성격을 그만 얘기했죠.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박희변 교수님 논의에서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온달전과 이생규장전과 춘향전에 나오는 여성, 평강공주, 춘향이, 최랑, 이 여성들은 자신들의 어떤 문제를 진취적으로 스스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적극적으로 그걸 개진합니다. 그래서 이뤄내지요. 요런 걸 이제 좀 그 박사 학예 중에서 내복에 산다. 제가 비웃었다가 좀 한참 좀 그랬던 게 있는데, 내복에 산다라는 설화 모티프라고 그래요. 내복에 산다 모티프라고 하는데, 어떤 여성이 자신의 문제를 주변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가 그거를 관철시키면서 해결해 나가는 이런 식의 여성들이 상당히 좀 교집합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쓰인 논문들이 있거든요. 논문들이 있기 때문에 뭐 선생님이 뭐 제가 말씀드리는 뭐 그런 코드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과거에도 시험이 나온 적이 있었고요. 우리 논수령으로 과거에 이제 객관시 시절에 논수령으로 물어봤던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좀 그 여성상이 독특한 성격, 캐릭터라고 하죠. 그 캐릭터를 만들어낸 그런 작품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온달전이 김부식이 이제 김부식이 삼국사기에다가 이제 열전 안에 집어넣었는데 이게 냄새가 왠지 지어낸 것 같다는 거죠. 이게 설화인데 그래서 온달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온달설화라고 안 하고 잘 보셔야 돼. 온달설화나 쌍여분설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조신설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이게 이제 소설 아니 설화에 준하는 것을 보겠다는 건데, 만약에 이거를 온달전 또는 최치원 또는 조신전 이런 식의 명칭을 붙이는 사람도 있어요. 또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예를 들어 좀 서사갈래의 어떤 흐름에서 좀 더 의의를 좀 많이 두는 그런 학자분들이 붙이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설화로 볼 것이냐 아니면 소설에 준하는 어떤 가치로 볼 것이냐, 요게 이제 조금 이제 학설에서 근데 이게 이제 옛날 거, 얘가 구습, 얘가 이제 신습, 신학문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트렌드는 이렇게 간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걸로 할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리퀘스트를 모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10시가 10시가 다 돼갑니다. 와우, 오늘도 하루를 보람차게 보내고 이제 퇴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 9시부터 출근을 해서 저녁 10시까지 이거 수업도 없는 날인데 진짜 자신이 없어집니다. 갈수록 체력이 고갈돼서 갈수록 자신이 없어요. 뭔가 하나는 포기해야 될 것 같아. 뭔가 하나는 포기해야 돼. 상담을 포기하든 유튜브를 포기하든 수업을 포기하든, 수업을 포기하면 굶어 죽으니까 수업은 포기할 수 없고 참 머리가 아픕니다. 뭐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열심히 선생님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해서 리퀘스트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